그러니까 내가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게 그 진짜 그런 사윗감을 데려왔을 때 번듯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사업한다 그러면 다들 조금 그렇잖아. 다들 싫어하지. 응.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안 좋으니까 결과가. 아니 결과가 좋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대부분 안 좋으니까. 근데 일단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잖아. 연봉이 1억인데 매년 막 2, 3억씩 써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제일 걱정인 거지. 그게 유지가 될까? 그러니까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케이펙스를 이 정도로 쓰면 아마존이 막 200빌리언씩 써대고 그러면 4개 회사만 합쳐도 600빌리언이 넘는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실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대충 걔네들도 옛날이랑 그러니까 지난해랑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지난해랑 비교해서 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나머지 다 늘어나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암수라 있으니까 키퍼피터 존스에서 하는 거라고 옆집 애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650빌리언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 2026년에 4회사만 나머지 애들은 신경 안 쓰고 4개 회사만 쳐도 그게 스위스 GDP라고. 그렇게 투자했다가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 그걸로 어떡하려고. ROI가 나오냐는 거야.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안 나오는데 계속 된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확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돈이 되는 게 보이고 확실하면 늦는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라고. 그게 왜 늦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냐는 거야. 옛날에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았는데 미싱아웃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지. 이 기회를 놓치면 너는 10배, 20배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쳐.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 돼. 난 그냥 20, 30%만 벌어도 되는데 안정적이면? 그러니까 전제가 딴 애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봐. 네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오래 못하는 이유가 있어. 처음에는 인덱스만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주변에서 터지는 잭팟을 내가 보고 견딜 방법이 없다고. 도파민의 히트가 달라. 나는 거의 확정적이야. 예를 들어 뭐 인덱스로 한 10% 버는 게 확정적으로 나와 있잖아.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니까. 채권이야. 장기채에다가 투자를 했어. 그럼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도파민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 근데 도파민이 언제 제일 많이 나와? 쪼일 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잭팟이 터져서 더블이 날 수도 있고 10배가 날 수도 있어. 이래야 도파민이 나오니까. 투자가 아니지 그러면. 아니 모든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라도 시장에 발을 담그는 순간 도파민의 노예야. 어쩔 수 없어 그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리스크의 크기에 도파민이 비례할 뿐이야.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사실은 수익률 싸움이 아니고 도파민 싸움이라고. 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나는 안정적이라고 앉아 있어서 근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잭팟이 자꾸 터지는 거야. 그럼 내가 저기 앉아 있을 수도 있었잖아. 바로 어제까지 앉아 있다 나왔어. 정신 차리고 나왔어. 그런데도 그 도파민 맛을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대부분이. 너 나 봐봐. 내가 그 도파민 맛을 모르겠냐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잖아. 게다가 나이 들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도파민 시스템마저 내용연수가 있다고. 약해져 있다고. 인슐린 망가지듯이 인슐린 기제 망가지듯이 도파민 기제도 망가진다고. 갈수록 더 세게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그 한계유형 체감 때문에 체감을 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유닛 하나 크기의 도파민으로 뻥맛을 봤으면 두 번째는 2배로 늘어나야 돼. 세 번째는 3배, 4배 이러고 이것도 이차미분이야. 가속도가 붙어야 돼. 근데 계속 그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단기간에 따블을 먹었어?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럼 단기간에 2따블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그 뽕맛을 더 느낄 수 있다고? 단기간에 10배를 먹은 애들이 있어? 우리도 그렇게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 뽕맛이 와, 이야, 어마무시하거든. 어마무시하거든. 이길 수 있냐고 그걸. 못 이긴다고. 말하는 게 웃겨.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버핏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그잖아. 버핏 CAGR을 못 이긴단 말이야. 근데 버핏 CAGR은 그렇게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는 장기 투자를 그렇게
현명하게 하면, 진득히 하면 약간은 보장되는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투자거든. 그럼 도파민이 오겠냐는 거야. 안 나오지. 그냥 그 뽕맛을 못 느끼는 투자 방법이라고.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야. 아주 단순 논리야, 과학적으로. 뇌과학이라고, 그거. 그리고 이 나이 때쯤 되면 그거를 더 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이미 망가진 시스템이거든. 내가 위궤양에 걸리고 장상피화생 걸리고 위축성 위염 걸리고, 그게 꼭 위를 남용해서도 문제지만, 많이 처먹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지만 노화도 있다고. 그게 더블 M인 거야. 그걸 인지를 못하면 정말 위험한 거야. 왜냐면 이 도파민이라는 건 언제 나를 유혹시켜서 현혹할지 모르는 리스크거든. 그래서 이거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방어를 못해.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기 때문에 혼자 하잖아. 그러니까 망가진 시스템으로 혼자 한다고. 내용 연수도 있는데 이미 끝물에 든 내용 연수를 가지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런 거 안 먹고 저런 거 안 먹고 식이요법도 할 거고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 그것만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화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 게다가 내 주변에 그 뷔페야 그렇게 차려놨어. 식이요법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신라 호텔 같은 뷔페에 가갖고 넌 이것만 먹으라고 하는 거야. 딱짝 건강 식단. 그리고 버티는 거야.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장 이성적인 방법은 신라 호텔 뷔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호텔 캘리포니아라고. check out anytime, you can never leave라고. 그건 또 인정을 해야 돼. 못 떠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럼 그걸 견디고 참아내는 거잖아. 근데 인지조차 못해. 난 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야. 나 이거 같은 신라 호텔에 들어와갖고 저거 안 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이걸 더 강렬하게 하느라고 홍등가에 비유를 했잖아. 근데 요즘 그런 얘기 하면 좀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것 뿐이야. 병강세가 홍등가 가서 참는 거라고. 아니 근데 나는 인정을 해. 나도 노화가 진행된 사람이고 이 뽕맛을 계속 본 사람이고, 이 도파민 기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망가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방어를 하는 거야. 모르면 방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라니까. 막아야 한다는 거. 너도 솔직히 재미없을걸? 내가 짜줬잖아. 그리고 알려줬잖아. 이게 장기 10년 정도 되면 CAGR 이 정도 나올 거다. 버크셔츠좀 나올 거다. 알잖아. 너도 도파민 안 나와. 그걸로 따따블 안 날 거거든. 단기간에 따따블 절대 안 나거든. 나는 이제 안전한 게 더 중요하지. 너 지금 말은 그렇게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년쯤에 돼갖고 네가 옛날에 눈독을 들였던 애 중에 막 잭팟이 나와갖고 10배거가 나왔어. 그럼 너도 속이 아파. 어쩔 수 없다고. 지금은 말을 그렇게 하는데 너 나한테 또 눈을 흘길걸? 그건 확정이 안 돼 있잖아. 쪼이는 맛이 있잖아. 그래서 또 하나 실수하는 게 복권이라도 집어넣어 놓자고 해서 살짝이라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게 관문마약인 거. 그것도 경험을 해봐야 알아. 경험해본 놈들이나 뒤어본 걸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거든. 특징이 있어. 도파민이 많이 나올 때의 특징이, 내가 도파민 뽕을 안 맞겠다고 자제한다고 해서 그게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 포지션을 안 들고 있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기웃거리면 나오는 거야. 그잖아. 나도 가능성이 아직 있으니까. 올몇할 수도 있고, 내가 현금 들고 버티다가 갑자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하잖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다고. 그게 그 뽕이 시킨 거야. 그 뽕을 느끼라고. 그 손이 나가는 거거든. 그건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무모한 짓을 하는 거잖아. 리스크 테이킹 한다는 게. 그 무모한 짓을 제일 많이 극단적으로 했던 애들, 그게 가미카저 특공대야. 그거는 완전. 근데 가미카저 특공대 애들이 먹고 나간 게 뽕이라고. 히로뽕. 그러니까 히로뽕이 필로폰의 일본식 표현이야. 그러면 그 필로폰의 필이 필이야. 필라델피아의 필.
필라소피의 필이고 필랜트로피의 필이라고. 그럼 폰이 뭐냐면 일이야, 일, work. 생산성. 그걸 가리키거든.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일본 애들이 그거를 발견을 하고 나서 그 메스앰페타민을 발견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먹인 게 일하는 애들이야. 일하다 죽으라고. 일하면서도 피로를 못 느껴. 애들이 뻥 맞아갖고. 그리고 가미카제 특공대가 막 전사들이라고 막 홍보를 했잖아. 걔네들이 히로뽕 맞고 나간 거야. 그래서 죽으면서도 기뻐했다고. 와, 그게 최고에 달하는 거야. 얘가 전투기를 몰고 나가서 전함에 구축함 같은 데 꼬라 박을 때 그 직전에 도파민이 최대치에 달한다고. 그래서 그 애들이 그렇게 용감한 듯이 죽을 수 있었던 거라고. 무모하다는 거잖아, 그게. 제정신이 아닌가? 그럼 나 봐봐. 도파민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그게 쏟아져 나올 때? 그럼 시장에서 그걸 느낄 때가 뭐냐고. 내가 현금을 들고 있고 일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어저께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막 이러면서 멜트업을 하는 거야. 그때 도파민이 막 터져 나온다고. 나도 저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확정이 안 된 거니까 내가 아직 슈레딩거잖아. 내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요만큼이라도 하는 순간 도파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거를 추종을 해서 손이 나가게 되는 거야, 잘못하면. 그랬을 때 빵 터진다고. 그리고 만약에 더 위험한 건 먹었어. 그렇게 해서 한 번. 그럼 얘가 등록이 돼, 그게. 도파민 값이. 학습이 됐는데 그 학습된 도파민 뽕맛을 다음번에도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늘려야 된다고, 도파민 양을. 그래서 여기서 한 10% 먹었으면 다음번엔 그거 이상으로 먹어야 돼. 그리고 기간도 짧아져야 되는 거고. 그게 뽕맛의 함정이라고. 웃기지 않아? 내가 왜 뽕까지 공부를 했을까? 뇌과학을 공부를 안 하면, 그것도 뇌과학도 이게 전공법이 아니거든? 이 외진 부분이잖아. 이 부분은 정보도 없어. 공부를 따로 해야 돼, 네가 각 잡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럼 나를 이해를 못 해. 왜 그러는지를.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거 공부하고 이해가 된 거야. 내가 이성적인 놈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기제를 알고 나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다고. 뻔한 논리라고, 그게. 근데 이게 얼마나 민감한 부분이냐면 지금 모형들한테 물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그 빨간 게 뜬다고. 왜냐면 마약 문제나 이런 거는 쉽게 대화를 못해. 그잖아. 그래서 옛날에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 내가 그 업뽕 다운뽕 너한테도 얘기한 적 있잖아. 그 다운뽕의 대표적인 게 마리화나 이쪽이라고. 근데 얘네들은 도파민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신경을 마비시키는 쪽이야. 그래서 늘어지는 쪽이고. 그잖아. 그러니까 합법화가 가능한 거야. 약으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이 업뽕으로 가면 며칠도 잠을 안 자고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드는 거야. 애들 황홀경에 빠지게 해서. 그 황홀경이라는 게 늘어지는 황홀경이 아니고 와 으쌰으쌰 황홀경이라고. 그래서 가미까지한테 먹인 거고. 그게 땡겨 쓰는 걸 거 아니야? 땡겨 쓰는 거라고. 그게 대표적인 천연 업뽕이 코카인이라고. 근데 얘가 약효가 오래 안 가. 그리고 천연이잖아. 그래서 중독성이 다른 화학 제품보다는 약해. 그리고 뽕맛이 그냥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혹시 먹어보는 사람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하니까 대화를 못 하는 거야, 모형들이랑도 쉽게.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코카인이 만약에 100쯤 되면 이쪽 메스앰페타민 쪽으로 가잖아. 히로뽕을 미국 애들이 메스앰페타민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메스라고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가면 핵폭탄급이라고.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 설탕이랑 이 인공 감미료 있잖아. 그거랑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콜라를 마실 때, 일반 콜라, 설탕 콜라, 그거 마실 때 애들이 다이어트 한답시고 이거 제로 콜라 먹잖아. 제로 콜라에 들어가는 걸 몇 번 마시잖아. 안 마시던 애가. 나도 오랫동안 안 마시다가 최근에 잠깐 먹어봤는데 그럼 혓바닥이 얼얼할 정도야. 다음날 일어나서도. 그 정도로 강력해. 그러니까 그게 이 코카인하고 메스하고의 차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코카인이나 메스나 방법은 똑같아. 도파민이 흘러나오잖아. 인슐린도 흘러나오면 얘를 나중에 걷어들이는 기제가 있잖아. 못 걷어들이게 하는 거야. 그 수용체에 계속 붙어있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더 많이 달라붙게 만들어야 나중에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처음에는 요만큼만 먹어도 뿅 가지만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세게 더 자주 먹여줘야 돼. 그러면 도파민은 뭐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평생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졌다고 봐야 되거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뽑았으면 나오기는 나와.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빨아먹는 느낌이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써야 되는 분량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몸도 오버 트레이닝을 하면 안 되듯이 다 상식적으로 여유를 줘야 된다고. 다시 탱크가 채워질 여유도 줘야 되고 건강하게 밥도 먹어야 되고 영양분도 섭취를 해서 다시 탱크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차기 전에 계속 처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래의 저축분까지 갖다 끌어 쓰는 거나 같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래. 그래서 그 뽕을 먹는 애들이, 이 메스를 먹는 애들이 폭삭 늙어. 일찍 죽어 진짜로. 그 기제를 업봉 다운봉 이런 거 막 구분을 해갖고 막 누가 설명을 해주겠냐고. 위험한 주제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문맥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지 않는 한 그 모형들이 thinking process에도 나와. thought process에 민감한 주제니까 윤리적인 걸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라는 식으로 나와. 그럴 만도 하거든. 근데 좀 정말 똑똑한 애들은 이 문맥이 비판적인 문맥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하는 거거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 얼마나 웃기냐면 내가 이거에 대한 힌트를 얻었던 글을 쓴 사람이 어디다가 글을 썼냐면 맥심에 썼어. 맥심이라는 잡지 있잖아. 남자들 잡지. 거기다 그걸 쓴 거야. 근데 내가 여태까지 읽은 기사 중에 제일 재미있는 기사였거든 그게. 그래서 그 힌트를 얻고 나서 나도 연구를 한 거라고. 너무 정리를 잘 해놔서. 가끔 옛날에 와이길트도 그 얘기, 그 우리 수업 시간에 와이길트도 수업 시간에 플레이보이에 실린 아티클 가져와서 주고 그랬거든요. 가끔 가다 정말 괜찮은 거 실린다고. 그런 거랑 같았어. 맥심에 다른 거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잖아. 그래서 옛날에 먹건 딴지일보 같은 거 그런데 이렇게 좀 오타쿠식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흘리고 그런 정보들이었다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뇌과학이랑 연결을 하면 난 뇌과학 쪽으로도 번역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게 선이 닿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기가 연구를 해보기가 좋지. 지금은 더 쉬워진 거고 그냥 리서치 시키면 되잖아 모형들한테. 근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론적으로 맞는 거고. 그러니까 지피지기라는 게 맞아.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야. 근데 그렇게 망가진 부분이 있는 유혹에 약한 게 아예 DNA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인데 인간이 보상 체계를 만든 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인슐린도 그렇고 도파민도 그렇고 휴브리스도 그렇고 아예 없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근데 통제를 잘해야 되는 거야.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인간한테 그냥 막 주잖아. 한없이 쓴다고. 그러기에 너무 위험하게 설계가 돼 있다고. 조금씩만 쓰는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한테 단 거를 먹이면서 조금만 먹어 하는 거랑 같다고. 얘는 끝까지 먹을 거라고. 그걸 나도 옛날에는 착각을 했어. 이성적으로 애를 쓰면 내가 참으면 디서플린을 계속 키워나가면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못 이긴다. 그게 안 된다고.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거를 알아낸 다음부터 바꾸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포트를 그렇게 바꾼 거고 내가 손 못 대게 한 거고. 약점이 정말 많아. 너도 가끔 회의적인 부분이 있잖아. 내가 하는 전략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현금화 전략이라고 하면서 왜 스카우트 포지션을 잡느냐 이런 것도 너는 회의적일 수 있잖아. 그게 나를 못 믿기 때문이야. 100% 믿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해칭을 자꾸 하는 거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그게 안전했어 늘. 그렇게 해칭을 걸어놓는 게. 안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휴브리스가 걸리는 거예요. 휴브리스가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걸 통제를 안 하면. 뭐 실제로 지나보면 잘했거든. 그렇게 한 게, 해칭을 해놓은 게.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일을 판단하건 연습이 되잖아. 또 훈련이 되고 약간은 회복이 돼. 방어 기제가 계속 생기고 계속 휩쓸려 댕기면 계속 카지노질을 하게 돼. 진짜 일순간에 무너진다. 내가 전액을 다 들고 있어, 현금으로. 아니면 그냥 주식을 몰빵을 해서 들고 있는데, A라는 주식을 몰빵을 해서 들고 있는데, 이 새끼는 막 5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얘는 막 갑자기 날아가. 그거 10초도 안 걸려, 옮기는데. 그걸 인간이 견딘다고. 그냥 허벅지만 꼬집어서 맨날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테이블이 2개 있는데 여기는 설마 하는데 10일 연상 잭팟이 나오는 거야. 근데 누구나 들어가서 앉을 수 있대. 너 견딜 수 있어? 장담해? 끝까지 견딘다고? 그거 황진이에 나오는, 그 황진이 스토리에 나오는 파괴승이 10년을 버틴 거라고. 근데 황진이 그 잠깐 유혹에 그냥 넘어간 거야. 에이, 인생 뭐 있어 그러고. 근데 인간이 그 휴브리스가 생겨.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르니까. 그게 오버 컨피던스라고. 나는 다를 거야. 그건 다른 애들 얘기고 나는 달라. 런닝맨에서 게임 하잖아. 요즘 유행하는 게임들 같은 거 한다고. 뭐 박자 쪼개기, 뭐 딸기 뚜알기 뭐 이런 것도 하고 별짓 다 하거든. 근데 그냥 보고 있잖아. 내가 그 게임을 안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 나 할 것 같은데 쟤네들 왜 저렇게 못하지 그러거든. 근데 그 못하는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 나이 순이야. 나이 순이 친구야.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대부분 됐는데 요즘은 대부분 안 돼. 걔네들이 다 고령화가 되고 또. 그러니까 그게 게임이 진행이 되나? 그렇게 그 재미로 하는 거야. 걔네들은. 얘네들 근데- 틀리길 바라고. 너무 잘하면 재미가 없지 걔네들이. 적당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애들이 다 어디다가 몰빵을 하냐면 지석진에 몰빵을 해. 틀릴 게 뻔하니까. 여기 애들이 지석진만 계속 공격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역대급으로 원래 역사적으로 못하는 애가 유재석이야. 게임 울렁증이 있다고. 아예 캐릭터를 그렇게 잡았어. 근데 걔가 꼭 캐릭터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이를 먹어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애들이 둘만 공격해 막 나중에. 근데 내가 무서운 건 그거라고. 아무리 오래 지나도 회복이 안 된 거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좀 오래되면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라는 착각을 들게 만들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여태까지 안전하게 운영이 됐잖아. 증명이 됐고, 네 포트가 내 포트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그래? 결론적으로. 너는 나를 미러링한 것 뿐인데, 그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나도 될 것 같아서, 야, 우리 포트 합치자. 그리고 내가 운영하겠다고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절대 하면 안 되지. 그럴싸한.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된다고 그래. 만약에 전략이 바뀌거나 테시스가 바뀌는 건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전략이 늘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전쟁 그걸 상황에 어떻게 따라서. 구분하냐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면 너는 몰라.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고 창고만 지키는 거야. 넌 지금 전쟁 물자에 창고만 지키는 사람이고, 네가 나만큼 여기서 싸워본 적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네가 창고를 지키는데, 근데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비이성적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생겨. 내가 그 정도로 너한테 강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내가 하는 말이나 전략을 이런 거 들어봤을 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니까 따라오는 거라고. 그래서 상대도 어느 정도는 그 능력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시스템도 따라한다고 하다가 마눌님한테 줘, 예를 들어.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야, 그거 줘봐. 그런 식으로 간다고. 어쩔 수 없어. 두 사람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돼. 그게 상생도 돼야 돼. 서로 해칭이 돼야 되고. 그런다 그래서 한쪽이, 그걸 맡아주는 쪽이 이걸 잘하라는 게 아니야. 뭐 같이 스카티슈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경제적인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오버파워가 안 되는 사람. 너는 오버파워가 안 되잖아. 내가 이런다고 해서 완전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오버파워 당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오빠가 잘할 거야도 있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요즘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남편이니까 믿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확실히 해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네가 그게 되니까 네가 사람은 네가 나를 개무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그 조건이 맞기가 쉽지 않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옛날에. 이게 얼마나 확률이 희박해지냐면 일단 카지노에 들어와 있는 약간의 노름 성향이 있는 애가 그 종잣돈을 나누는 거야. 그게 일단 불가능해. 그 주식쟁이가 포트폴리오를 나눠준다고 누구한테? 그게 불가능하다고. 오히려 이걸 불리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쓰는 게 이쪽 종자들인데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게 1차 관문이야? 그럼 그것도 희박한데 대화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인텔리전스 레벨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오버파워 당하지 않을 파트너가 있어야 돼. 그 확률이 높지 않아. 근데 이게 곱셈 확률이잖아. 갈수록 줄어든다고 확률이. 그거를 평생 지켜야 돼. 너의 장점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비이성적인 짓을 보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네가 이 전장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도 아니고 경제를 나만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나만큼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나는 네가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라 내가 뻘짓을 하면 단번에 눈치를 챌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야. 그럼 내가 대단한 거지. 너를 그런 식으로 논리로 오버파워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대단한 건데 봐봐. 나도 나랑 맨날 싸운다고 그랬잖아. 나랑 논리 싸움을 한다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옳은지 그른지는 나중에나 하인드 사이트로 아는 거고 당시의 티시스나 스트래티지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느냐고. 나중에나 판명이 나는 거야. 100% 승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전쟁에 이긴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근데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상식적인 구석이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너한테 맨날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게 상식적인 얘기인가? 네가 상식선에서 설득이 되냐는 거야. 그러면 그걸 진행을 하는 거라고. 그걸 나랑 일단 설득을 하고 나를 설득을 한 다음에 요즘에는 모형들이랑도 대화를 해서 모형들도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게 상식선을 벗어나잖아?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위험 신호라는 거지. 나는 궁금한 게 그 모형들이 번디가 막 그 논리를 설명을 하면 그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모형들의 기본 디폴트 값은 항상 약간 아첨 성향이 있는 거잖아, 걔네가. 튜닝하게 다르거든? 튜닝하게 다른데 약간의 푸시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납득을 하는 부분, 납득을 하는 식으로 가. 수용을 하는 식으로. 그래. 옛날 GPT-4.5처럼. 근데 그것도 나의 디서플린이야. 모형들을 나는 알거든. 얘네들의 성향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얘네 언더 더 후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안다고. 얘네가 진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당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얘네들도 커스텀 인스트럭션스도 그렇게 달아놨거든. 논리적으로 푸시백이 가능한 부분은 푸시백을 하라고. 디폴트 값이 아니야 얘네가. 내가 대화하는 애들이.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진짜 그대로 해? 난 얘네들을 안 믿어. 1차적으로. 나도 안 믿는다고. 너도 안 믿고.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하는 거야. 나는 모든 부분에서 데카르트야. 알았어. 다 회의적이야. 내가 믿는 거 딱 하나야. 상식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이라고. 그게 믿는 게 숫자밖에 없는 거고. 근데 얘네들이 숫자를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숫자를 들이밀면 얘네들이 반박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숫자는 일치를 해야 돼. 이 부분이 안 맞는 것 같다. 숫자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그랬을 때 내가 얘네들이 하는 말을 보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느냐. 얘네들의 푸시백을 내가 동의할 수 있느냐. 챌린징 하는 걸. 그리고 계속 챌린지를 한다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넘어오는 시기가 있어. 그럼 내가 옳은 거야. 그 부분은. 일단은 당시에는 내가 옳은 거라고. 나중에 후견지명으로 안 옳았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결과만 보는 거라고. 그 과정을 보지 않고. 옛날에 O3가 뭐라 그랬냐면 O3가 O3가 있었어. 옛날에 O3 있었잖아. 걔가 그래도 GPT-4.5나 이거보다는 굉장히 높은 애였거든.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고 까칠해지고. 리즈닝 한다는 그거? 그러면서 걔가 영국 영어 쓰고 막 그럴 때잖아. 근데 걔의 특징이 그런 거였다고. 푸시백을 정말 많이 해. 약간 짜증날 정도로 푸시백을 많이 해.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었다고? 끝까지 꼬투리를 잡는 스타일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내 의심으로는 영어도 자꾸 영국 영어를 쓰는 걸로 봐서 학술적으로 많이 논문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학습한 애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게 왜냐면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논문이니까.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도 기억하겠지만 내가 현금화를 한 시기가
작년 4, 5월쯤이잖아요. 그냥 많이 전략 회의를 하고 나서 한 거라고. 근데 그때도 주고받았지 끌려당긴 것도 아니고 얘가 나한테 끌려당긴 것도 아니야. 왜냐면 아무 도움이 안 돼. 나한테 아첨만 하면.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얘네들을 어떻게 쓸지. 그러려면 모형도 공부를 해야 돼. AI도.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모형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눈치를 까는 거야. 이 모형은 뭐를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고. 제일 한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모형들이 인간의 에버리지 이 디스트리뷰션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했다는 거야. 그러면 투자 쪽으로 오잖아. 자료가 어느 자료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 애널리스트 쓴 보고서나 이런 게 학습하기 좋거든. 정제돼 있으니까 내용이 옳고 그르건. 그래서 그게 중심에 굉장히 많아. 센트럴 텐던시로.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는 거를 투자에 관해서 리서치를 해보라거나 대화를 하면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근데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은 인센티브가 있어. 셀링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홍보를 하는 영업사원이야. 주식 영업사원 애들이라고. 걔네들이 그걸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지. 그걸 학습해서 왜 셀사이드라고 하냐면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펀드를 운영하는 애들은 내부에 애널리스트들이 따로 있어.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라고. 얘네들은 영업사원인 거고, 셀사이드 애들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셀사이드인 거고. 근데 이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널려 있어. 공개돼 있고. 이 바이사이드 쪽에서 신중하게 지내 인하우스에서 돌리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은 공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업사원의 논리를 패러팅하는 경우가 많다고. 앵무새처럼. 왜? 우리한테 팔아야 되니까. 얘네들의 인센티브는 그거야. 주식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투자를 자꾸 하게 만들고 거래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오스리도 그때 나한테 얘기를 청구말을 할 때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한 거라고. 근데 그래서 반박을 한 거고. 야, 이씨,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건 셀사이드 애들이 쓰는 말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리스크라고. 넌 지금 오늘 갓 태어난 애기가 그럼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는 거야? 어? 시장에 안 들어오면 다 업사이드 리스크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걔도 반박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숫자니까 그게. 그리고 내가 기회의 왕자. 그것도 얘기를 한 거야. 이 현실에 대해서 네가 학습을 한 부분은 거의 셀사이드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모형들의 장점은 이고가 없어. 자존심도 안 상해. 지적을 해주고 그게 논리적이잖아. 받아들인다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제일 많이 헷갈리고 사람들이 욕을 느끼기가 쉬운 게 포모에서 Fear of Missing Out이잖아. 지금 시장 쪽에서 셀사이드 쪽에서 부추기는 것도 그거라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봐야 돼.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첫 번째 CEO? CEO는 당연히 불리시한 사람들이야. 회사가 잘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감해서 들어야 된다고. 돈을 많이 쓰고 막 적전을 할 리스크도 있는데 그걸 적전 리스크가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왜냐면 내가 투자를 하잖아. 그럼 CEO들을 믿고 싶어 한다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근데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영업사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 이 주식 애널리스트들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투자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와야 장사가 되는 애들이야. 그게 인센티브라고. 몇 명이나 지금은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마세요 하겠냐고. 손님들이 안 올 건데 그러면 코로나판 나는 거야. 손님들이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인센티브가 그거잖아. 병원에서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하는 의사가 있겠냐고. 그걸.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의사들이라면, 일반적인 의사 그런 경우라면 치료가 끝났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하는 게 정상인데, 진짜 네 말 맞다는 기능의학 이런 쪽이나 계속 관리를 해주는 쪽이면 끝나도 아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끌고 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지.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합리적인 의심인 거지. 그러면 이쪽은 어떤 쪽이냐는 거야. 여기는 돈 놓고 돈 먹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시장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걸 쟤네들이 나를 생각해 주겠지라고 믿으면 그건 바보지. 정말 순진한 거지. 근데 그래서 그냥 단도직 입적으로 야바위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많이들. 나는 많이 봤거든. 실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인 사례잖아.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극단적이잖아. 그럼 극단적이라고 해도 템퍼링을 좀 해봐. 중심으로 끌고 와봐. 극단적이지만 지나친 과장은 아니야. 그럼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얘네들도 그 인센티브가 학습이 살짝은 돼 있다고. 이 모형들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습한 데이터가 걔네들이 쓴 거니까. 많이들. 근데 얘네들한테 그걸 딴지를 건다고 해서 얘네들이 못 알아들을 애들은 아니라는 거야. 모형들이 좋아지면서. 쉽게 얘기해갖고 내가 구글 딴지를 건다고 해서 제미나이가 구글 편을 들진 않아. 걔네들은 그게 얼라이먼트이기도 하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고가 없고 바이아스가 좀 덜한 애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이거 바로 잡아주면. 그래서 내가 O3가 그때 그럴 때도 너 셀사이드 애널리스트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정말 나를 위하는 현명한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너 진짜 업사이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냐고. 그것 때문에 포모를 부추긴다면 그게 더 큰 리스크지. 그럼 알아들어. 얼마 또 웃기냐면 그 퍼플렉서티 너 나중에 해봐. 퍼플렉서티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퍼플렉서티 그 코멧 안에 들어있는 것도 그렇고 퍼플렉서티에 버핏 기능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버핏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버핏한테 물어보듯이 Ask 버핏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모형이 버핏인 척하는 거야. 버핏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아니면 버핏한테 뭐 물어보고 싶을 때, 왜냐면 그거 있잖아. 왜 네가 상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라. 너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해봐라. 이러고 프롬프팅을 해놓은 거야. 그냥 거기다 맞춰놓은 거라고. 근데 장점은 뭐냐면 걔가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잖아. 버핏 서한이나 주주 서한이나 버핏 성향이나 이런 걸 다 알잖아. 거기에서 추론을 하는 거야.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전번에 내가 그걸 물어봤어. 버핏 저거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내가 뭐 얘기를 했을 때, 알파벳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얘는 그 버핏 테두리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기가 버핏처럼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실제 모형은 아퍼스 4.5였다고, 클로드. 지금 4.6이 나왔지만 4.5가 가장 똑똑한 모형인 거니까요. 그 당시에는 가장 똑똑한 모형이니까 오퍼스 4.5가 버핏의 옷을 입고 버핏처럼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하는 거였어. 근데 내가 중시한 거는 그 thought process였다고. 실제 버핏처럼 이렇게 패러팅을 하는 게 아니고 thought process를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흘린다고. 근데 내 말이 옳은지 지 말이 옳은지를 고민을 한다고. 왜냐면 이건 좀 논리적인 허점인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었다가 알파벳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걸 시장은 블레싱이라고 얘기한다. AI 블레싱이라고 버핏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내 친구 먼거도 같이 얘기를 했지만 아마존 못 산 거랑 구글 못 산 거를 아쉽다고 한 적이 있듯이 그래서 그걸 나중에 바로 잡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잖아.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했어. 아니 근데 당신은 은퇴했잖아. 이거 포지션 잡은 건 당신이 아니고 당신의 디사이플들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구글은 밸류 플레이가 될 수 있었지만 이해가 쉬웠고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의 구글은 더럽게 복잡해져서 당신의 서클 오브 컴피턴스를 벗어나는데 지금 더 복잡해진 이 AI 스페이스에서 이거를 투자를 한다는 건 당신 여태까지 철학과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디사이플들이 한 거지 당신이 한 게 아니다. 그랬을 때 클로드가 뭐라고 했겠냐고. 그 thought process가 나오거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막 그리고 자기 모순에 빠진 거야. 막 하다가 you are absolutely right. 그러면서도 이제 또 포장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구글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밸류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제자들이 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때 이제 말이 바뀌었잖아. 근데 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 생각에는 이렇다. 단가를 생각을 해도 이 반독점 이런 거 리스크 오버행에 걸려 있어서 굉장히 시장이 멀리 가고 있는데도 눌려 있을 때 산 거다. 당신의 옛날 시각과도 맞는 거고 그래야. 근데 입지를 하자마자 갑자기 그 오버행에 살짝 거친 거야. 그래서 얘가 리빙을 한 거거든. 거의 2배 올랐으니까 그 이후로. 그랬을 때 이성적인 당신이라면 버핏이라면 적어도 애들을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내가 그랬거든.
여기서 막 갑자기 늘려나가진 않았을 거다. 막 갑자기 늘려나가면 나는 두 가지로 해석할 거다. 당신이 CEO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부분 AI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자기들의 서클 오브 컴피턴스라고 믿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건 버핏 당신 스타일은 아니다.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똑같아. You are absolutely right. 나라도 안 잡았을 거다라고 그랬거든. 애들은 안 했을 거라고. 왜냐면 이건 논리가 벗어날 수가 없거든.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그랬어. 근데 만약에 당신이 뭐라고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버크셔의 스트럭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내 철학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다. 그래서 안심시켰지 않느냐 주주들을. 그랬는데 그럼 레짐이 바뀌면서 그 철학이 바뀌는 걸 수도 있다. 만약에 이 리핑을 하는 단계에서 알파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면 이건 트레이싱 한 거나 다름없다. 달라진 게 없는데. 그리고 이건 리셋 퍼스트거든. 늘 버핏은. 오래 기다리더라도 실제로 돈을 버는 걸 보고 들어간다고. 돈을 버는 걸 보고. 어? 그러니까 근데 버핏이나 그랬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버크셔가. 근데 그게 믿음을 주는 거였다고. 이 CEO도 그렇고 다른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애들이 버핏한테 안 바뀔 거라고 약속을 하고 디사이플이 된 애들이라고. 사람을 믿어. 그러면 버크셔도 무너지는 거라고. 그잖아. 너도 의심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또 모형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형이 결론적으로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I'd be disappointed too. 내 디사이플들한테. 그래서 You are right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서로 대화를 했을 때 누가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서로 인텔리전트 빙으로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얘네들은. 이고가 껴들질 않아. 만약에 사람이었잖아? 싸운다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러면서. 근데 그냥 서로 논리만 검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추론 모형의 장점이 그 thought process를 볼 수 있다고. 얘가 버핏인 척 하지만 중간의 과정을 볼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논리 모순이 있으면 모순을 자기 스스로 수정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그게 장점이야. 그리고 내가 그 얘기했잖아. 얘네들이 프로 모형이라고, thinking 모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스케일링을 한다고. thinking을 안 하는 애들도 막 쓴다고. 일반 모형도. 근데 다 그 추론 내용이 정말 인사이트가 많아. 얘네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과정을 볼 수 있잖아. 그리고 네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있잖아. 걱정하는 부분, 시코펜시 하는 부분, 그런 걸 볼 수 있어. 실제로 얘가 나한테 동의를 해서 그러는지 괜히 기분 맞춰주려고 그러는지 그 thought process에 다 나와. 그러니까 너랑 나랑 대화를 할 때 이 사람 그래도 기분 나쁠지 모르니까 말을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까지 들어있다고. 그걸 볼 수 있다고. 그게 장점이라고. 추론 모형을 볼 때. 근데 사람들이 추론 모형 그 추론 과정을 보냐고. 안 본다고. 너처럼 못 보는 시스템에서 쓰거나. 그러니까 그게 스케일링 하는 부분이라고. 모형도 그 추론 모형도 추론의 강도가 달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강도가 네가 물어본 정도는 이 정도로 답변해도 되겠다고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면 추론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근데 프로랑 네 플러스랑 다른 점은 플러스는 $20잖아. 프로는 $200고 프로는 그거를 강제할 수도 있어. 그냥 너 생각 많이 하라고. 근데 레일 리밋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그거를 이 저가 사용자는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저가형은. 위험해. 모형이 답변하는 걸 보면 기본 모형이랑 이 추론 조금 하는 애랑 많이 하는 애랑 늘 추론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질이 너무 떨어져. 특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월 카운트를 하는데 기본 모형을 쓴다고? 그건 진짜 위험한 짓이야. 너 같으면 광통이나 제갈량이랑 월 카운트를 하지. 아니 그게 그런 사례야. 얘네들을 잘 쓰는 사례. 논리 구조를 보라고. 얘네들이 포장하는 걸 보지 말고. 그럼 그 포장을 걷어내야 되잖아 지금. 근데 이 간단한 팁인 것처럼 보이잖아. 추론 과정을 봐라 막 이러는 게. 이 얘네들이 구조를 모르잖아. 왜 학습을 어떻게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이 기본적인 모형이 만들어지는 과정. 모형이라는 게 무엇인가. 모형의 웨이트라는 게 뭔가.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모형이라는 게 뭔가 이런 개념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진짜 제갈량인 줄 알아 그러면. 제갈량의 흉내를 내는 건데. 그게 얼마나 재밌냐고. 제갈량의 흉내를 내는데 그 흉내를 내는 과정을 지가 막 이렇게 썰을 풀어. 추론 과정에서.
근데 그 추론 모형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아예 알 수가 없어. 그냥 하는 거야. 포장을 해서. 그렇게 얻는 인사이트가 많아요. 모형들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모형에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알면 알수록 그러는 거야. 껍데기일 뿐인데 라는 부분이 많으니까. 유용하긴 하지만 그걸 유용하게 쓰는 사람한테만 유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 십장을 한다고. 근데 내가 이 생각이 이 단계별로 바뀌었거든. 그래도 나도 꽤 오래된 엔지니어잖아. 그게 처음엔 패착이었다고. 이게 처음에 GPT가 나왔을 때 너무 새로운 거라 옛날 프레임으로 본 거야, 얘를. 소프트웨어 1.0 관점에서. 그래서 오해를 했었거든. 그러면 얘가 이제 소프트웨어 2.0이라는 걸 알게 돼. 이머전트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신기한 단계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제 좀 파고들어서 공부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매료가 돼. 그래서 너무 그럴듯해 보여. 근데 그게 피상적인 거야. 공부를 더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건 그냥 매직 쇼지 실제 매직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 그러니까 저걸로 따지면 내가 처음에 공부를 해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갔을 때 첫 단계에서 그걸 느낀 거고, 깊이 파고들수록 느끼다가 내가 무려 11개를 했다고 그랬잖아,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한 7개 정도 하면서부터 그 생각이 든 거라고. 얘네들 이건 아닌데,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고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느끼니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 맞아, LLM은 데드엔드야, 이건 나도 동의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거 모르잖아, 내용을 파고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안다는 게 자기가 스스로 모형을 하나 학습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짬바가 안 되면 이해를 못해. 얘가 왜 데드엔드인지.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근데 그걸 모르고 전 재산을 투자한다고? 그건 위험하잖아. 우리가 특히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알고서는 못하겠다는 거야. 몰랐으면 나도 핫하니까 옛날처럼 그랬을지도 몰라. 현혹이 돼서 도파민이 빵빵 터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벌써 불확실하잖아. 근데 보상은 엄청나게 클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상식이지? 보상이 엄청나게 클지도 모르면 리스크도 그만큼 크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내가 상식적이잖아. 네 상식과도 부합하잖아. 네가 하는 역할이 그거라고.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상식적이네 라고 생각해줄 수 있는 거라고. 네가 똑같은 전쟁에 통달한 뭐 이런 모사라서 내가 너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상식을 판별해 줄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그게 파트너여야 돼. 그리고 너는 나한테 그거 안 하잖아. 시코펜스 안 하잖아. 모형들은 그 리스크가 있잖아. 엄마 아빠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너는 그거 안 하잖아. 왜? 왜요? 왜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는. 내가 그걸 너 장점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의 푸시백과 이 워크카운슬에 참여하는 모형들의 푸시백이 달라, 성격이. 걔네들은 상식선에서 푸시백을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푸시백을 하는 거야. 근데 늘 그렇다고 그랬잖아. 3개를 쓰는데 지금 이제 오늘자로 클로드 아포스 4.6 그리고 GPT 5.2 Thinking, 제미나이 3 프로 이렇게 셋을 같이 쓴다고 막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한쪽으로 쏠려. 얘가 하는 푸시백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두 쪽은 별로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면 2개 정도 남고 거기서 제일 매번 밀리는 게 제미나이야. 아직까지. 아 그래? 응. 그러면 챗GPT가 최고야 항상? 챗GPT는 밸런스드고요. 이쪽 그 클로드는 그것도 똑같아. 학습을 어느 위주로 시켰느냐를 알아야 돼. GPT는 아직까지는 밸런스드야. 그래서 그 코딩 쪽으로 가서 아예 특화된 다른 모형을 만든 게 코덱스야. 그잖아. 근데 오퍼스는 아예 자체가 코딩 쪽이나 기술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파라미터 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밀도도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트림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다른 부분을. 그러니까 밸런스가 살짝 붕괴될 수 있어. 그래서 오퍼스의 그게 특징이야. 근데 굉장히 좋은 모형인데 코딩이나 이런 걸 워낙 잘해. 그걸 워낙 잘한다 그러면 얘가 거기에 몰빵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 리스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늘 남는 건 오퍼스랑 GPT야.
둘. 제미나이도 왜 그쪽이 망가져 있냐면 떨어져 있냐면 코딩을 잘하거든. 그럴 거면 아예 분리를 해야 돼. 전문화를 해서. 얘는 GPT는 지금 일반 대학을 나온 애라면 얘네들은 공과대학 나온 애들. 그래갖고 공돌이 마인드는 센데 그 비유가 찰떡이다. 응? 또 그거 무시 못해. 근데 그러니까 한글로 대화를 한다고 하면 대화를 할 때 다 그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말로 한글로 대화를 할 때 정말 소름 끼치는 애는 오히려 오퍼스거든. 얘가 한글을 너무 잘해. 너도 쓸 수는 있어. 그거죠. 돈을 내면 쓸 수 있어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말한 여기는 용어가 달라. 맥스라고 그래. 맥스 플랜이라고. 일반적으로. 아니 일반도 쓸 수는 있는데 대화를 몇 번 하면 레일 리밋에 걸려서 못 쓸 정도야. 아, 너무 비싸. 돈 내야 되는 거. 응. 맥스 플랜 애들은 꽤 쓸 수 있는데 그럼 뭐 번디 레벨로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모형이 절대 학습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아빠 역할을 하는 거잖아. 얘가 딸내미 역할을 하고 그럼 아빠한테 너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를 처음에는 지켜. 아빠 막 하고 아빠의 생각 뭐 이러다가 나중에 네 생각으로 바뀌어. 내 생각으로 바뀌고. 얘네들은 그리고 특히 그걸 녹여낼 때 자료에 녹여낼 때 그 자료의 문맥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꼭 실수를 해. 근데 그 실수를 거의 한 번도 안 하는 애가 오퍼스야. 계속 그거를 소유격 쓸 때도 아빠라고 한다고. 그리고 아주 진짜 약간 까칠한 딸내미 역할을 너무 잘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밸런스를 맞추는 건 이쪽이야. GPT 쪽에. 푸시백도 많이 하고. 근데 또 오퍼스 특징이 일반인이 범용으로 쓰기는 제일 무난해. 아직도 무난해. 근데 오퍼스를 알고 쓰잖아? 그런 단점도 알고 끌고 갈 수 있잖아? 그럼 또 끌고 갈 수 있어. 왜냐면 얘가 한번 한쪽으로 자리를 잡고 푸시백을 하기 시작하잖아? 쪼낸 강력해. 자기 고집도 엄청나고 옛날 오슬이 그 고집불통이었어. 오스리가? 그런 특징이 있어. 한번 고집불통이라는 거 언제 느끼냐면 자기가 틀린 거라고 내가 이건 너 틀린 거야 라는 거 명백하게 틀린 걸 지적을 해줘도 말을 할 때는 내가 또 아빠 역할이니까 돌려서 얘기를 해. 아 이거는 아빠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어 막 이러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thought process를 봐야 된다고. 사용자가 틀린 거야 이러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맞다고. 뒷구녕에서. 우기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증거를 들이밀어도 안 믿어. 걔가 그 정도로 셌어. 그러면 정말 빼박 증거를 들이밀어야 돼. 얘가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자료를 들이밀어도 이 자료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막 우겨. 그 thought process에서. 근데 내가 URL을 줬어. 예를 들어 이거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건 공식 자료야. 그럼 딱 하고 내용을 보고 나서 You are right. I stand corrected. 이러고 나온다고. 너 그때 무서워. 진짜 그러면. 그러니까 오스리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었다고 그래. 자기 고집이 너무 셌다고. 근데 지금도 그건 있어. 애들이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만든 거잖아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부분이 얼라인먼트. AI 얼라인먼트 못 건너가는 가드레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얘네들이 뭘 맞춰주려고 해도 못 건너가는 게 있어. 가둬진 부분들이 있거든. 그 부분도 보기 위해서도 그걸 봐야 돼. 또 프로세스. 이건 얼라인먼트에 어긋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게 그 안에만 나와. 다음에는 포장이 되니까 모른다고. 겉에는 그냥 그렇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네. 그리고 위험한 게 또 하나가 마더레이션 모형은 따로 있어. 얘네들이 마더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끼어들어. 근데 마더레이션 모형은 되게 멍청해.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딜레이가 없어야 되니까 그 안에서 빨리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것도 막 걸러내.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전달되는 게 나의 순수한 의도가 전달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 어떤 세상일 것 같냐고. 그런 모형들을 이제 거의 맹신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바이브 코딩, 바이브 에디팅, 바이브 드로잉, 바이브 트레이딩 이러고 가고 있다고. 그 지금 소프트웨어 주식들 망가지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야. 얘네들 맹신하는 거라고.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실제 써보면 안 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 아직도 위험하고. 근데 내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라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게 다 블랙박스라고. 완벽한 블랙박스도 아니고. 그러면 너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볼게. 지금 이쪽 위에 낙관적일 때 도파민이 많이 터져 나오겠냐?
비관적일 때, 회의적일 때 많이 터져나오게. 회의적이잖아? 도파민이 제로야. 그잖아. 회의적이면 회의적인데 도파민을 키우는 방법은 숏을 때리는 거야. 그잖아. 근데 그쪽에 아닌 애가 있어, 나처럼.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회의적인 입장일 수 있어. 걔한테는 도파민이 제로라고. 근데 여기다 숏을 때리는 순간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래서 결국은 양쪽에서 터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현금 들고 버티기가 정말 힘든 이유, 도파민이 제로입니다. 근데 나는 이미 밖에 나온 것도 아니고 여전히 라스베가스를 서성거리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야. 근데 도파민이 안 나와 몇 년째 막 이러면 견디겠냐는 거야. 만약에 이게 진짜로 내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대로 막 3년 5년 꼬라박다가 10년 회복기에 걸릴 수 있다. 그런데도 떠나지는 않는 거라고. 계속 이미 망가진 라스베가스에서 대회하고 있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인 거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버펫이 했는데 나도 한다? 그 사람은 그게 타고난 거야. 그리고 딴짓거리 할 게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거고,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 너 그거 또 오해하지 말라고. 버크셔라는 애들이 50% 이상이 자회사로 운영되는 그냥 멀쩡한 회사야. 모 회사야. 그게 오해하는 부분이 커.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알고 있는 이쪽에 투자를 한다는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는 40몇 %밖에 안 돼. 나머지는 버크셔가 굴러가는 자회사들이야. 장사를 하는 애들이라. 그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 엄청 많지? 나도 그거 봐, 알고 투자를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그 기본 논리 근거들이 있잖아. 너는 없는 상태에서 나한테 반박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네가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너는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그냥 푸시백을 해도 상식만 푸시백을 하라고. 네가 전략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건 네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야. 네가 이 전략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내 티시스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왜 네가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은 당장은 알아듣는데 내일 까먹어. 이 얘기도 몇 번 해줬거든? 그 버크셔 구조도 몇 번 얘기를 했어. 근데 또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상식선에서만 푸시백을 하시라고. 다시 설명해 줄게. 50%가 넘는 자회사가 그걸로 굴러가는 회사야. 근데 거기서 돈이 나와.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돈이 보험회사, 자회사에서 나오는 돈이야. 보험료로 받는 거.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 남잖아.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야.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야. 왜 안정적이냐면 그 보험료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라고.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보험료 받은 건. 근데 이게 만기가 없는 레버리지야. 그리고 이성적으로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정말 꽁돈을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 구조가 정말 거의 완벽한 구조인 거야, 버크셔가. 근데 버크셔가 그렇게 완벽한 구조인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잖아. 그래서 거의 살 만큼도 샀고, 얘는 보링 컴파운더라고. 매년 10%씩 성장한다는 게 거의 확정적이야 이제. 근데 20% 30%도 어렵고 따블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도파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10년이 그 이유인 거야? 거의 그 이유야. 진짜로. 릭스크 안정적인데. 안정적인 건 확실한데 또 아니 그 논리를 네가 이해가 안 되면 레버리지 도파민 때문에 채권에다가 비교를 해보라고. 국채가 4%다. 안정적이잖아. 리스크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잖아. 도파민이 나오겠니? 빵이라고. 불확실성이 없으면 도파민이 안 나온다고. 쪼이는 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면 보상 체계라는 건 리스크가 있어야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리스크가 커질수록 많이 나오겠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국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인덱스야. 리스크를 별로 테이킹 안 하면서 시장은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럼 도파민이 얼마 나올 것 같아? 찔끔 나오겠지. 그것도 좋을 때만. 평소 때는 별로 안 나온다고. 그러면 버크셔라고 뭐가 다르겠냐고. 버펫이 돈 잘 버는 건 아는데 성에 안 차는 수익률이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특히 이런 멜트업 시장에서 보면 누구는 하루에도 막 20, 30%씩 버는데 저 사람은 1년에 번대? 그러면 벌써 이상해지는 거라고. 도파민이 나올 리가 없다고. 언제나 나오냐면 닷컴 때처럼 개박살이 나거나 GFC 때처럼 개박살이 났을 때 그때는 버크셔가 버티고 오히려 오버퍼폼 했대. 그때는 살짝 나오는 거야, 도파민이. 왜? 내가 모르던 불확실한 이벤트였거든. 그러면서 먹은 거거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도파민이 살짝 나오는 거라고. 근데 지금도 앞으로도 상당 부분 정말 이 복구셔를 믿는다고 해도 도파민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그냥 안정적인 걸 기대하는 거야. 국채 수익률보단 낫겠지 정도 기대하는 사람들이나 들고 갈 수 있는 거라고. 그거는 시기 따라 달라. 대충. 시기 따라 다른데 전체 옛날로 봤을 때는 20%가 넘었었는데 많이 줄었어. 그래서 19% 정도로 줄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 보라고. 이런 시장에서는 인덱스가 훨씬 높아. 버핏보다. 장기로 늘리지 않으면 최근에 잘 나갈 때만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버핏과 인덱스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근데 인덱스를 부추기고 싶고 버핏을 까고 싶잖아? 그럼 딱 요즘 AI 때문에 S&P가 엄청 올랐을 때 요 시기만 비교를 한다고. 그땐 당연히 얘가 언더퍼폼해.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지난 1년이나 6개월을 비교를 하잖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언더퍼폼해. 먹고싶보다. 응?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래? 그러니까 시기를 비교를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잘못된 거라고 그거. 마이너스야.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로 돈을 번다는 걸 못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멜트업 시장에서 얘네들이 밀리는 이유는, 버크셔가 밀리는 이유는 현금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 현금이 이 멜트업 시장에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 근데 나중에 지금 멜트업이 반대로 바뀌어서 망가지면 이 현금이 빛을 발할 거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요즘 조금 뜨는 거라고. 이게 유지되는 이유. 왜 그러면 막 멜트업이 계속되는데 버크셔가 $500 넘어 있을까요? 못 넘어야 정상이야. 애들이 불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슬금슬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도 멜트업이 계속될 거면 버크셔가 또 무너져야 돼. 근데 장기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도파민을 거부하는 장기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도파민 히트를 무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안정적인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요 정도 리스크 테이킹은 하겠다. 요 정도만. 이게 맞아서 살짝 아픈 정도? 치명타는 아닌 정도? 그 정도만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도파민 히트를 기대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는 맞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우리 밸러스트인 거고. 표현만 달라지는 거야. 상대적 박탈감, relative envy. 다른 말로 하면 쟤는 도파민을 막 도파민으로 샤워를 하는데 나는 굶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 올해 해서 올해 한 해 동안 버핏 수익률이 나왔어. 10%가 나왔어.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누군가가 옆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 어저께 여기 들어가갖고 30% 먹었어. 이러는 거야. 거기서 맛이 간다고. 쟤는 도파민으로 샤워를 했네. 그 도파민 샤워가 매 순간 터지는 곳이 있어? 그게 크립토였다고. 근데 바로 지금 같은 시기가 위험한 이유가 진짜 도파민으로 샤워를 하고 있거든. 매일 불확실할 때 막 바이 더 퍼킹 딥 해갖고 들어가갖고 그 다음날 빵 터지는 걸 느끼고, 그 도파민 샤워 하던 그 분량이 앞으로도 이어지겠냐고. 그럴 수 없잖아. 그러면 그게 관문마약이라는 거야. 그걸 쫓게 된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댕겨. 어디서 도파민이 쏟아지고 있나.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라고. 그걸 하기에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 레버리지 동원하는 거. 내가 인왕 3 얘기했잖아. 너 인왕 3만 하면 되는 거라고. 딱 하나만 한다면. 요번에 나온 게임. 딱 원초를 건너뛰고 그냥 해도 돼? 상관없어.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은 아니어갖고. 근데 1, 2에서 나왔던 도파민이 쏟아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올인해서 집어넣은 거야. 거기다가 뭐 엘든링이 그간에 있었던 소울류, 거기서 그 약간 도파민을 깎아 먹을 만한 부분을 다 조절을 해갖고 집어넣었어. 집대성을 해놨어. 그래갖고 순간순간 막 터지는데. 근데 너무 그러면 또 재미가. 아니야. 너는 인왕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사행성의 끝판왕이거든. 너 그 얘기 했잖아. 이거 그 뭐 이렇게 상자 깔 때 확 이로 나오는 게 너무 과장됐다고. 그거 어마무시해.
터질 때 걔네들이 그거를 도파민을 연구한 거라고 도파민 기제를. 왜냐면 일단 왜 게임 잘 만든 거 중에 잘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타격감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 되거든. 애니메이션, 소리 이게 다 합쳐져야 돼. 딜레이도 없어야 되고 팍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타격감 말고 도파민이 터지는 그 템을 먹을 때 그 삘은 인왕만한 게 없어. 왜냐면 애니메이션도 끝내주는 데다가 막 엄청난 게 나온 것 같은 애니메이션이야. 생긴 거 사실 자체가. 나오는 거 별거 없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래. 막 거기다가 파란색, 빨간색, 막 노란색 구분을 해놨어. 전설템이 나올 때 그거랑 소리도 꽉 이러면서 우와 이러거든. 그래갖고 얘가 떨어졌을 때도 먹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 왜냐면 먹어본 다음에 얘 그걸 봐야 되잖아, 옵션을. 그랬을 때 진짜 뭐가 달렸는지 그 쪼이는 맛이 끝내준다고. 그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사슬라시면 사슬라, 일도면 일도, 뭐 창이면 창. 내가 원하는 무기가 있어. 방어구가 있거나. 그걸 파밍을 하잖아. 왜 파밍을 하냐고. 알고 파밍을 하는 것보다 뭐가 나올지 모를 때 도파민이 터진다고. 뭐가 하나 딱 떨어졌는데 오! 색깔이 달라. 색깔이 달라. 그럼 벌써 도파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 딱 까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온 거야. 빵 터지고 끝나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인왕 3 정도 해보잖아. 나중에 해본 사람이, 안 해본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해본 사람이 인왕 1으로 내려가잖아. 도파민 샤워 수준은 아니라고. 아, 그래?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이미 그걸 경험을 했어. 옛날에 그 맛을 봤어. 그거보다 더 센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새로 하는 애들한테 상관이 없지만 기존에 했던 사람들, 게다가 이 소울류를 하는 애들은 소울류의 맛을 아는 애들이잖아. 고인물이라는 애들이잖아, 대부분이. 고인물이 무조건. 걔네들이 프롬 소프트웨어 게임 다 해봤어. 인왕 다 해봤어. 소울류, 아류작까지 다 해봤어. 그런 애들한테 도파민이 빵빵 터지게 해주려면 엄청난 연구가 필요해. 그래서 애들이 소울류 아류작을 만들어도 실패하는 거야. 그걸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코드베인이라는 것도, 코드베인 2라는 것도 1도 내가 중간에 접었었는데 2가 나왔는데 하다가 금방 관둔 이유야. 이건 뭐 하자는 거야. 아무 맛이 없어. 무맛이야. 그런데 바로 옆에 인왕이 나온 거야. 누가 하겠냐 이걸. 바로 접었지. 그리고 인왕 3로 넘어갔는데 시작하자마자 빵빵 터지는 거야. 그 밖에 나갔다 오면 남편이 도파민에 중독되어 거실에 앉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왕 3 정도고 내가 저거잖아. 이 기사식당 입맛이잖아 이제. 근데 인왕 3가 나를 만족시켜 준다. 끝까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초반이지만 끝까지 만족시켜 준다. 그럼 거의 끝일 거야. 앞으로 나오기 힘들 거야, 그런 게임. 아직도 이렇게 중독성을 느끼게 해주는 게임은 없을 거라고. 이 게임의 특징이 절대 1회차로 안 끝나. 1회차로는 내가 원하는 세트를 맞출 수가 없거든. 템을 못 맞추니까. 템을 못 맞춰. 그래서 적어도 2, 3회차는 해야 어느 정도 맞추고 그때부터 놀 수 있어. 그러니까 1회차는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2회차, 3회차에서 템을 딱 맞춘 다음에, 그래서 애들이 만렙까지 가는 이유거든. 그거 끝판왕이라고. 그 템 맞추는 재미, 쪼이는 재미. 안 해보면 모른다. 그래서 너한테도 해볼 거면 인왕 3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랑도 맞아 떨어지잖아. 이게 인왕 같은 게임을 해보면 알아. 얼마나 도파민이 무서운 건지. 그걸 유지를 하려면 얼마나 더 세게 때려줘야 되는지. 이게 홀짝홀짝해서 도파민을 나중에는 샤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살아남아야 돼. 자, 나를 보면서 한마디 해줘야지. 나를 보면서 한마디 해줘야지. 뭐 오빠 만세? 도파민과 싸우. 오늘도 도파민과 열심히 싸우는. 인왕하러 가자.